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88페이지의 4장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은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대상, 절차, 효과, 세 파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될 겁니다. 우선 88페이지의 대표 유형 문제로서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반드시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 시군이 되게 되는데 그 특광 시군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나 양재지구, 봉천지구라고 하는 다양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마곡지구는 서울의 전부 아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강동구의 고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덕지구, 마곡지구는 서울의 일부를 말하는데 그러한 곳에 토지이용 수립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각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비도시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대표적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임의적 지정 대상과 필수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적 지정 대상은 정택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 이러한 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과 관련되어 지하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필수적 지정 대상일 수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곳, 면적 30만 이상이건 100만 나오더라도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이러한 것이 필수적 지정 대상이다. 그 정도 보시는 게 1번과 관련되어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89페이지에 1번 함께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일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 사업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택지개발지구 전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개발 사업 예정되어 있는 장소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3번. 관광특구 전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추정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나와줘야 됩니다. 4번 그나저나 되고 5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이죠. 그냥 농담 삼아 들어주시면 만약 시험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 지역 찾으라고 하면 계획관리 지역을 답으로 찾아주십니다.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계획관리지역에만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비도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1번 틀리죠.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때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죠. 1번 드립니다. 2번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택 10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되는 지역 중에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으로서 1번, 3번 맞는 이야기죠. 4번 꼭 한번 보십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여기 시공록 30만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첫 번째 조건은 맞지만 20만이 아니라 30만 이상이었을 때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4번, 그래서 틀린 겁니다. 5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시장군수도 결정권자입니다. 이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될 필수적 내용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반설의 배치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행위단에서 자주 보셨던 건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 제한이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형 세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그리고 교통처리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임의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필수 내용으로서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5가지는 필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왕 정리한 김에 효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주시는데 여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실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줘야 됩니다. 구역 정하면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야 하고 결정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5년 내 인허가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다만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할 대상에 아파트 공사할 때 아파트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신고하고 축조하는 가설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할 필요 없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 교통처리 계획은 임의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니죠. 필수사항 5가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 공원이 해제된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아니죠. 만약 자연녹지 지역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저 자연녹지 지역이 주상공록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 가치없는 이야기고요. 3번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앞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비도시지역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3번 틀린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없죠. 그래서 4번 틀린 이야기인데 나중에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통하여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 5번에 관한 사항은 진짜 지엽적이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번과 관련된 사항은 한 20년 전에는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20년 사이에 최근 20년 사이에 5번과 관련된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개발 실무 전문가 수준일 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번과 관련되고 5번 지문에 대해서는 따로 익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그 정도만 보시고 아예 문제 통째로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3번 지문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그것 하나는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민은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 추천 오시고 기지 산대 입 주민 위반 제한 가능하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일 때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지정 대상 아니지만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4번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있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의사가 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법상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입니다. 5번에 관한 사항은 아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5번은 문제집에서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출제돼 본 적 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전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시켜 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 조성 사업 지구가 개발 목적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대지 조성 사업 지구는 개발 용도이죠.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없다라는 말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이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적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비도시적 중에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지정하여야 한다. 끝에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 오시면 정택 10년, 시공동 30만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구역의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개발 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지역, 시공동 30만,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단위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범위에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효과 관련된 사항으로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바로 규제 완화에 해당됩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각각 지정하고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되는데 이 도시지역의 경우는 100, 120, 150, 200%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100, 높이 제한은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공공시설 설치하여 제공, 기부, 체납하게 되면 용적률을 140%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200%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준주거지역이었을 때 용적률 140,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200% 완화시켜주는 것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의 경우는 주차장, 높이 제한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둘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 없고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도시지역 내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건폐율 이야기 나오면 150 나와야 되지 200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1번 기억입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추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비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니은 시가조정구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이러한 것들은 시가조정구역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해제되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도시 지역으로 필수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디귿 개발진흥지구 맞죠? 그리고 리얼 지정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안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세 가지가 비도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가능한 대상인데 리얼번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두 가지 기억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비도시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3번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나오는데 이 7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4번 보게 되면 농림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여기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만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답을 4번을 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가놓으시고요. 2번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현재 용도지구 중에 도시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종류 가리지 않고 임의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모든 용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개발진흥지구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그냥 봐놓습니다.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되는 건배율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차장 100, 높이 제한 120,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준주거지역인데 공공시설 설치하여 제공하면 용적률을 140%까지 원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인데 공공시설 설치하여 제공하면 용적률 140 완화시켜줌으로써 그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학을 위한 높이 제한의 경우에는 200% 완화하는데 원래 35층짜리 아파트 만들 상황이었다고 하면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70층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 개정된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었을 때 용적률과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완화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8번에 4번, 5번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94페이지입니다. 대표 유형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도시지역 외 추정수입니다. 비도시지역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건폐율 150, 용적률 200. 3번입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높이는 120% 이내 높이 제한 완화에 적용할 수 없다. 비도시지역에는 높이 제한 안 하는 것 없죠. 그래서 3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옳은 이야기로 파악해 놓습니다. 좀 무리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봐놓습니다.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인데 이러한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 추정수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아니란 이야기죠.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물의 용도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때 아파트, 연립주택 허용될 수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되었을 때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더라도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9번부터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지구단위계획의 필수사항 5가지 기억나십니까? 지워버렸지만 그리고
배형 3건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리고 교통처리 계획이 임의적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9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나가시고 2번 2개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위치한 지역.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대상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결절지 3개 그리고 1km 나야 되죠. 2번 틀린 겁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국장이 정한다 맞죠. 그리고 5번 택지 개발 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정택 10년 시공 30만 기억나시죠? 이런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9번은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5가지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4번 보게 되면 건물의 용도 제한. 건축 용도 제한은 건축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그래서 4가지와 기반설의 배치 규모 총 5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형 3건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에 교통처리 계획 임의사항이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1번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버린다. 이건 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인데 이 1번은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경 안 씁니다. 1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보십니다. 용도 지역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물의 용도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5번도 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전문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쪽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알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말자. 1번, 2번 그냥 지나가시고요.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이라면 계획 관리 지역과 개발 진행 지구에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한하여 이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건폐율 나오면 150, 용적률 나오면 200 나와야 되죠. 150과 200 서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할 필요 없다. 좀 지역적인 부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3번 박스 속에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는 말 보게 되면 100% 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5번을 해놓습니다. 14번이 최근 개정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인데 이 14번 꼭 한번 봐놓습니다. 박스 속의 첫 번째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준주거적 쳐놓습니다. 건축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부 체납한 것이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40% 범위 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는 140 나와야 됩니다. 원래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500인데 그 500%를 1.4배 안에 하게 되면 700%까지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준주거죠. 준주거 추천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줄 밑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물의 높이자 채광 추천놓습니다. 200%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140과 200이 조합되어 있는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5번은 계산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교수님 중에 이런 계산 문제를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잘 찍어주십시오. 다만 우리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학 잘하셨겠습니까? 못하셨겠습니까? 만약 수학마저 잘하셨다고 하면 이분들
법대나 또는 부동산학과 하지 않고 의대에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진짜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출제되는 것으로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자. 17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실효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하는 것. 여기 실효와 관련되어서는 3년, 5년 기억나십니다. 가로 속에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주민 입안 제한하여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내 허가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99페이지의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잃는다. 이거 3년이죠. 주민 입안 제한 나오게 되면 5년. 그냥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고시되었다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하지 않았을 때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건축선 추정수입니다. 나는 배형 3건 기억난다.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필수 사항이었습니까? 임의 사항이었습니까? 임의 사항이죠.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그냥 한번 안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그냥 한번 보시고 4번입니다.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효력 이르면 지체 없이 그 사실 고시해야 한다. 고시 동그래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를 고시하는 자는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20년간 사업하지 아니하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데 그 실효 사실 고시해야 되죠. 저 실효 고시는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시장이 실효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시군계획서 사업의 결정권자는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만약 이 도시군계획서 사업의 실효 고시를 시장 군수가 실효 고시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반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결정권자로서 실효 고시하는 겁니다. 입안권자가 실효 고시한다. 이런 취지 지금 넣으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죠. 입안권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3개입니다. 지역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공계획서 사업 시행. 그래서 3가지만 입안권자의 관할이고 나머지는 결정권자의 관할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게 되면 실효 고시 결정권자가 한 것이죠. 그리고 5번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18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바로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지역에 하는 개발행위. 이 개발행위는 민간이 건축물 건축 등을 하는 것이죠. 저 개발행위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에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쳤기 때문에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2번 꼭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장을 설치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부합하라는 이야기인데 가로 속에 일정 기간 내 철거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은 제한한다. 바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만들어지게 되는 현장 상황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부합할 필요 없죠. 잠깐 이용하고 철거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대신 나머지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등은 지구 단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3년, 5년. 특별히 주민 입안 제한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면 실효 기간은 5년 이죠. 그리고 5번은 개발인 허가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번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충분한데 좀 다양한 종합 문제가 18번이었습니다. 101페이지의 5장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함께 보십니다. 대표 유형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설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정책 방향 총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구속력 없는 계획이고 그 장기 발전 방향이라 하면 비전을 말하는데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정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지만 기반설에 대한 정책 방향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되게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이라는 말을 봤을 때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고 정책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2번 입지규제 지속의혹과 관련된 사안인데 크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렇게 봐주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환경, 경관 이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는데 흔히 인프라라 불리는 기반 시설은 규모 크고 공익사업과 관계된 것과 규모 작고 사익과 관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종합병원은 바로 인프라, 기반설에 해당되는데 이 종합병원을 나라에서 만들게 되는 국립병원, 시립병원이라는 게 있지만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사립병원도 있거든요. 그 국립병원, 시립병원의 경우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삼성의료원 등은 사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발 행위 허가받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은 서울시장에게 허가받아 삼성의료원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반설의 설치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에 따르지만 다른 방법도 있죠. 개발 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공중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해 토지나 건축 소유권 행사에 제한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아니라 따로 법률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4번과 관련되어서는 제 기억에는 한 15회 이전에는 이런 지문 나왔었는데 요즘 시험에 이런 것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저 지방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 하고 서울조례와 인천조례 그리고 부산조례, 광주조례가 서로 다릅니다. 이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손실보상은 동네마다 달라야 된다, 전국이 같아야 된다. 전국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만든 법으로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에서 만든 법, 국회에서 만들게 되면 법률이라 하고, 이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행정부에 대통령이 만들게 되면 대통령령, 장관이 만들게 되면 시행규칙 또는 부령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이라 함은 국회에 만든 법률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만든 명령,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법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법령은 적용하는 대상이 전국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지금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지방마다 달리 보상하겠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얘는 아주 예전에 시험에 나왔지만 요즘 20년 사이에는 이런 거 나온 적 없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5번.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개발인 허가 파트에 나올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보십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서 주상공 가로해 놓습니다.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주놓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두 가지 요건 조합하면 개발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5번 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5번 개발도 관리구역은 나중에 개발인 허가 파트에서 다시 보실 거고, 3번에 지상, 지하의 기반설 설치하려면 그 종류 등은 원칙적으로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외적인 방법으로 개발인 허가받아 기반설 설치할 수 있죠.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반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차량, 금사, 면허시설, 유통공사에 해당되는 공동구, 기반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특광지구는 한 줄 밑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도 개발인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나중에 한번 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4번 상업지역에 지상, 지하 등의 공공공지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시설 종류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4번에 관한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들 수 있는데 이 4번에 관한 사항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하지 말자. 그래서 이 4번에 관한 사항은 아주 까다롭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인데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잔다고 하면 좀 피곤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에 대해서는 버리자. 그리고 5번은 보조, 융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주 지엽진 지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02페이지의 1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부터 104페이지 4번까지 문제는 작년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다시 나올 게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국토의 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시설이 40여 개가 있거든요. 저 4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항과 보건위생시설을 각각 공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작년에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하수, 폐폐, 제비, 주군과 관련된 것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한다. 그 정도 살피시면서 4개 문제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2번 유통공사에 해당되는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공동구이죠. 이 공동구에는 전기, 수도 등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지하, 매설물을
함께 수용하는 곳을 공동구라 합니다. 얘는 유통공시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3번입니다. 1번 교통시설은 폐차장이다. 하수 폐폐제비란 말 기억나신다면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시설과 연결시킨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3번 유류 저장 송유시설입니다. 그러면 하수 폐폐제비란 말 기억나신다면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하수 폐폐제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두 가지를 자주 시험에 주지 않은 게 일반적이고 작년에 이미 이와 같은 유형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이 범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기반시설 중에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시설은 비어있는 땅을 말하는데 2번 녹지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만 주시는 걸로. 그리고 4번은 한 10년 전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는데 지금 더 이상 나올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는 몰라도 된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하나 틀어주시든지 잘 찍어서 문제 맞추시는 게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104페이지까지 4번 보신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4페이지 5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